BGF 리테일 CU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8%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35.7회전, PBR은 1.87 상태입니다. 강점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과 약점은 상대적 저임금을 들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GF 리테일 CU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 405번지 삼성동, 홈페이지 주소 있고요.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종속 회사는 물류사업,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당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BGF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Be Good Friends로 되어 있네요. 요거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 홈페이지 찾아가서 2026년 4월에 BGF 리테일 하나은행,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및 예금 토큰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CU 연세우유 크림빵 누적 판매량 1억 개 돌파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세우유 크림빵, 그러니까 연세우유는 연세에서 나오는 거겠죠. 크림빵은 어디 건가요? SPC 삼립 것인가요? 생존 우선순위에도 소개한 겁니다만 CU 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 경사 내사 착수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번 또 빨리 분석을 해봤어요. 주가는 12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4% 상승했습니다. PBR은 1.87 상태로 29% 상승했고요. 5% 이상 주주는 주식회사 BGF가 30%, 홍석저씨가 7.36, 홍나영씨가 5.33, 국민연금공단이 8.3, 외국인이 35.64%인데 JP모건, 메릴린치,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2조 697억 원으로서 4.8%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6,945억 원으로 4.5%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은 18.1%로 여기 반대로 0.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0으로서 0.03포인트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40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 일은 단지 단수 차이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공비가 배부되는 어떤 그 상품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 원인을 이 표를 보고서 설명을 해보라 한다면은 1차 원인은 매출액 증가, 2차 원인은 상품 매입 가격 하락 추정, 3차 원인은 높은 재고 회전율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무엇이냐? 1차 원인은 매출액 증가는 똑같겠죠. 2차 원인은 여기서 쓰는 용어로는 매출원가가 하락했다. 0.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 하락 원인은 매출원가율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루풋에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한다는 것까지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원가가 하락한 것은 뭐냐? 그럼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그 경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운영 경비, 판매 관리비가 다 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이 매출일까지 얘기할 때는 뭐 나름대로 유통업은 매출 원가율이 낮아진 것은 상품 매입 가격이 낮아져서 그랬겠죠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의 내역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상품이겠죠. 아마 저장품도 있을 거예요. 미착품 같은 건 없을 거고. 그래서 1901억 5,300만 원으로 연초보다 154억 원을 줄였습니다. 전년도 1분기에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5% 증가했는데 재고는 7% 감소시켰다. 스루프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BGF 리테일은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디테일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상품이 내면은 전체라면 비공시에도 무방할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리테일 같은 데는 해주거든요. 물론 자기네들의 제품이 좀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그 종속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먹는 그 간편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CU 프레시인가 뭐 이런 거로 상품으로 다 매입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비성분으로 틀에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을 좀 가져오고요. 그 플러스로 표현된 것은 감소했다는 뜻이고, 회사가 제시한 것은 이게 그 매출원가거든요. 결국은 여기 매출원가 있는 게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그러면은 그 재고 증가맥을 빼주면은, 감소액을 빼주면은 상품의 매입액이 나오게 됩니다. 1조 6,791억 원을 매입했을 것이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그 생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은 가공 비율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결국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마 다른 자재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고자산 증감 비교는 제가 맞추어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또 PQ 총 제조비용인데 총 산품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490억이 집행이 됐는데 0.1%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을까? 직원 수가 3,174명으로서 198명, 200명 가까이가 감소가 됐네요.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직원들은 감소시켰다. 음, 그래서 그 또 1인당 평균 임금은 연간 6,1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는 5,820만 원이었고요. 6.2%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4.6% 상승이 예상되고 노동 분배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은 올라갔는데 노동 분배율은 떨어졌다. 아마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사형권 상각비가 꽤 큽니다. 0.6%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1,316억 원 8.8% 증가했습니다. GS 리테일들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는 크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를 보면은 2,983억 원, 한 2배 이상 되죠?
매출이 2배가 되는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BGF 리테일 평균 연봉은 GS 리테일보다 1,100만 원 적은 수준입니다. 비굿 프렌즈 이전에 비굿 워커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급 수수료 측면 포함 해킹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상관관계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 뭐냐 그러면은 그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뭔가 그 이 가맹점의 불만이 뭐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급 수수료라는 게 여기에서는 그 이 외주 가공비라든가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지급 수수료 중에는 그 자회사한테 운송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배회사한테 맡기니까 이 운송비 같은 것도 지급 수수료에 다 집어넣는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35.6회전으로 전년보다 약,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0.2% 상승했죠. 어쨌든 역방향이면 제조업의 부직회계 개연성 이론을 적용합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1.6%로 0.5%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 0.6로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10.9회전, 3개월에 10.9회전 한다면은 한 달에 한 3번 정도 수금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3개월 동안에 1분기에 3회전, 한 달에 한 번꼴. 지급 속도 전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수금 속도는 조금 떨어졌네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은 GS 리테일 수금 속도는 3.1입니다. 상대적으로 BGF가 3배가 빠릅니다. 돈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해커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가맹점들이 또한 상대적 불만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GS 리테일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 자기네들이 한 달 동안에 물건 가져오고 가져온 물건을 판매되는 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가져온 만큼 또 돈을 줄 거란 말이죠. 전달 거 이번 달 결제해 주세요. 그런데 BGF 리테일은 에, 파는 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자기네들이 여유 있을 때 뭐 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러니까 저는 가맹점들도 좀 불만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저런 것들로 해서 해커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서 그런 정보들을 알면 그런 고객들을 딴 데서 좀 글쎄요, 자건 어쨌든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개인 정보들이 어, 역방향이기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반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뭐 1차 추론에서도 상품 매입 가격이 에, 하락했을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모순된 추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GS 리테일과 마찬가지로 이 편의점들은 상품 매입 가격 및 판매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CU, 연세우유, 크림빵 누적 판매는 이렇게 판매 돌파를 게재할 정도시라면 대표적인 상품에 대한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 공시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도 말이다. 이런 것은 금감원이 나서서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구멍가게 편의점화를 넘어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대형 매장 추세가 향후의 경쟁 요소로 저는 판단됩니다.
컵라면 1,500원으로 시내 번화가 매장에서 끼니를 때운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점심 먹기도 좀 그렇고 또 뭐 별로 배고프지도 않은데 뭔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에, 지나가다 보니까 CU 매장이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컵라면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 다 있으니까 해서 앉아가지고 한번 끼니를 때운 하는 거, 그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매장에 음악도 나오면서 또 좀 시간 늦을 때 있고 가끔 가다가 뭐 먹고 싶지 않으면은 그런 컵라면으로 끼니, 다른 분들을 보면은 뭐 거기에다 삼각김밥 또 갖다가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식당에서 가서 하기보다도 일반 직장인들도 자기 돈을 아끼냐고 그런 데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 시내 중에서 또 뭐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빌딩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형 큰 도로변에 대형 편의점들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탁자들을 마련하는 공간 사업이 향후 매출 증대에 좀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커피를 비싸게 판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요약한 건데요.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에 대해서 반증을 해드리고 싶은데 공개된 데이터들이 없으니까 반증을 못 해드리는 아쉬움이 있네요. 시우가 분식회계 할 기업은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가정 이론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가정은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666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357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종 21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 부채 없습니다. 무차익 경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빨리 수금하니 참 뭐 차입할 일도 없겠죠.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708억 원으로서 이익배당액이 되겠습니다. 5.9%, 이익배당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착실히 챙겨가고 있네요. 납입자본 성장률 3.5로 떨어졌습니다. 자, 영업성과 뭐 이런 건 좋은데 이 배당률이 좀 높으니까 돈을 가져가니까 납입자본 성장률이 많이 안 늘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률도 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에서 스루픈율로 나누면 8조 2790억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예측의 질을 높이기로 해봅니다. 전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면 예측의 정확도는 오차가 10.8%가 납니다. 7조 9천억 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8조 8천억을 했거든요. 무려 1조 아니 9천억 정도가 오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0.8%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2026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예측 오차가 10.8% 적게 했다면 편의점 매출은 하반기에 상승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 등 할인 행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하반기에 또 여름철에는 또 여름용 무슨 행사가 있고 또 그런 등등, 봄철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가면은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판촉 활동으로 매출이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올해는 10.9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11.2월에 도달했습니다. 한 0.3개월 더 빠르게 손익분기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 갭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330%에서 좀 매출 예측액을 올렸습니다. 8조 8,999억 원. 그런데 너무 해도 야, 그거 달성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해보죠. 그러면 좋아. 아예 그냥 포카드로 가자고. 8조 8,880억으로 가자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예상 이익은 2,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 우리가 36회전도 했잖아. 36회전 하면은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서 영업이익은 조금 그렇게 늘어도 영업이익은 3,233억 원으로 거의 9,900억 원이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로서는 좀 기준이 복잡하죠.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 입장에서는 절대로 재고 증가의 입장에서 사업 계획을 짤 수는 없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제조업이라면 생산 입장에서는 재고 증가 입장에서 사업 계획을 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그 최대 생산을 해야 생산성이 나오니까, 그거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하고 10% 증가했을 때하고 매출은 그 8조 8천억을 해야 되고 8조 8,500억을 해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8조 8,150억 정도, 한 35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영업 입장에서는 높게 달성해야 또 성과 평가를 받으니까 재고 감소 쪽으로 사업 계획을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뽑을 거냐? 요거를 어떤 그 납품하는 그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죠. 견적서를 좀 내라 브릭다운해서. 그러면은 재료비가 720만 원인데 725만 원 조금 올리고 가공비는 없고 구매하는 금액을 조금 올리는 거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146만 7천 원인데 147만 원 조금 올리고 그러면 872만 원인데 마진이 14만 6천 원 예상되는데 16만 원 좀 이번에 마진을 높이자고. 그러면 딱 888만 원에 슬프시 예측한 결정한 금액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7만 3,500원이 남는 거로. 그래서 스르프처럼 8조 9,883억 원을 한다면 1.2% 매출액을 늘렸을 때 영업이익이 그 170억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888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22만 8천 원 남는데 재고가 감소할 때는 원가액에는 5만 5천 원 적게 이익이 나오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도 17,000원 영업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스루풋은 추가 매출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 감소 기준으로 보면은 거꾸로 영업이익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추가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재고를 그냥 소진하는 거로 판촉행위를 해서 내보내라 해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왜 영업이익이 떨어지지? 이게 매출 원가의 잘못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숫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오기 전까지는 절대 덤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 불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매입 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매입 감소를 시키면은 영업이익이 거꾸로 늘어나지만은 매입 증가를 해버리면은 여기 생산 감소와 생산 증가는 매입 증가, 매입 감소, 매입 증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이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매입하면서 돈이 나가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덤핑을 10% 한다면은 그 덤핑한 그대로 그것이 적자로 나타날 겁니다. 이하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로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졸작이고요.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세우게 찾자. 유통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